JTBC 토론 논쟁을 시작합니다. 김필규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3주째로 접어들면서 우리 경제의 시름은 한층 깊어졌습니다. 원유 수송길,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또 다른 중요 에너지원이죠. 가스 시설에 대한 공격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이상, 또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이상인 시대가 유노멀이 될 거라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원유를 각지에서 끌어모으고 있고요. 또 전쟁 추경을 서두르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눈앞에 다가온 중동발 경제 위협, 최악의 시나리오는 정말 오는 건지 오늘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먼저 박주현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철 상명대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염승환 LS증권 이사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90분간의 논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Japan gets 95%, China 91%. Many of the countries, South Korea gets a tremendous percentage of their oil and therefore their energy from the Straits. We have 45,000 troops in South Korea. For 40 years we're protecting you and you don't want to get involved in something that is very minor.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 원유 공급에서 최우선이다. 넘버원 프라이어리티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또 중동 가스 시설까지 피격됐다는 소식에 브렌트유가 다시 장중 110달러를 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결국 우리 원달러 환율도 1,500원을 돌파했는데요. 자, 앞으로 이렇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지표로 속속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먼저 네 분에게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최악이라고 또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다. 이번 봄 지나고 나서도 최악은 올 것이다.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또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분의 전문가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박주원 교수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10점 만점에 한 4점 내지 한 5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예. 물론 지금 중동에서 이란 전쟁이 발발했고 그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했다는 건 팩트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량 석유를 수입하고 있는 국가로서는 위기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좀 들여다보면서 이 위기가 진짜 심각한 위기냐를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973년에 있었던 1차 오일 샤크 때요. 예. 유가가 당시에 한 3불에서 한 12불 정도로 한 4배 정도 급등했습니다. 또 1979년에 있었던 2차 오일 샤크 때는 한 13불에서 한 40달러로 한 3배 정도 올랐고요. 1990년에 있었던 걸프 전쟁 당시에는 한 14달러에서 곧 한 40달러, 한 2배 반 이상 올랐었죠. 그런 거에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현재는 뭐 한 40% 내외 정도 좀 오른 것으로 봐지는데요. 예. 이런 정도를 보고 지금 심각한 수준으로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다른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유가 수준으로만 심각성을 판단한다면은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 오기 직전에 예. 역사상 최고점인 147달러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문제 삼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은 세계적인 경제 호황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호황이 아주 셌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위기냐 아니냐는 유가 수준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예. 결국은 경제 상황이 어떠냐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뭐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꺾이진 않았고요. 예. 물가도 한 2% 정도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아주 외환 보유고가 4,200달러 정도, 4,200억 달러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등등을 바라봤을 때 아직 심각한 위기로까지 이거를 진단하기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기보다는 장기화에 대비해서 우리의 긴장도를 높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저는 일단 진단하고 싶습니다. 예. 그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자세히 또 토론을 해볼 텐데 한 가지 좀 명확하게 한다 그러면 아까 1점부터 10점까지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위기도를 한 10이면 굉장히 위험한 거고 1이면은 네. 덜 위험한 것이고 했을 때 한 4 정도로 네, 한 진단한다. 중간 정도는 와 있다. 예.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정도는 분명히 위기라고 그런 면에서는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철 교수님 똑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도 박주현 교수님 의견에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예.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기고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예. 저는 1점 더 낮은 3점으로 네. 그래도 좀 덜 위기다. 더 예. 그보다 약간 덜이고 아까 예. 그 전체 오일 쇼크 과거로부터 또 현재까지의 여러 히스토리를 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현재 물론 굉장히 단기간에 급격하게 오른 건 맞거든요. 예. 근데 이게 여파도 있어요. 한국 경제에 물론 있습니다. 예. 뭐 유가가 오른다는 건 여러 면에서 여파가 있는데 심각한 현재 위기냐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뭐 아마 패널 분들이랑 의견은 조금 갈릴 수 있는데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수습이 돼가는 걸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아, 네, 예. 그 얘기는 이제 뒤에 가서 예. 뭐 말씀을 많이 드릴 것 같은데 그래서 10점 만점으로 봤을 때 저도 3점이라고 보고요. 예. 그 경제적인 여파는 비교적 제한적이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몹시 궁금합니다. 어떤 또 로직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지 차차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님께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점수로 말씀해 주셔도 괜찮고요. 저는 일단은 이제 확인하는 지표들이 있어요. 예, 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전쟁 시작이 2월 28일 오전 9시 45분이었잖아요. 예, 정확하게 지금 3주째인데 3주 정도 지나면 과거 전쟁에서는 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학습 효과로 좀 둔화돼야 되는데 지금 저는 불확실성이 초입에 있다. 아. 그래서 아직은 이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로 했던 타겟으로 했던 이제 그 목표가 뭔지 뭐를 얻으려고 하는 건지 언제쯤 끝날 건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지표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3주째인 오늘 우리 한국 지표만 놓고 보면 1,500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찍은 것도요. 예, 정말 과거엔 IMF 외환위기,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딱 2번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국제유가는 지금 주로 3대 유종을 얘기하는데 주로 우리가 사오는 건 이 3대 유종은 주로 선물을 얘기합니다. 다음 달 2월 369 특정 시점에 우리가 매입할 가격을 의미해서 국제유가의 상승분을 따지지만 우리가 사오는 거는 싱가포르 현물 시장에서 사옵니다. 이 현물 가격은 지금 18일 기준 중동산 두바이 155달러입니다. 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최고조이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 얘기처럼 4주에서 6주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다라고 하면 재정상으로 종상으로 돌아가야겠지만 이런 사태가 3개월 이상, 석 달 이상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저는 경제 파장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숫자로 굳이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여쭤본다 그러면 5 이상의 위기감을 저는 수 있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염승환 LS증권 이사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점수로 따지면 저는 한 3점 정도? 아, 예. 그 정도 좀 예상하고 있고, 저도 이제 아까 박주현 교수님 이제 의견에 좀 대부분 동의는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좀 걱정되는 게 이게 이제 장기화되는 거죠. 장기화되면 모든 게 다 불확실해지고, 그래서 아까 박 교수님 말씀대로 장기화에 대비는 할 필요는 있다. 근데 사실 전쟁은 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맘먹으면 그냥 당장 끝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또 이란과 협상해서 예. 당장 내일이라도 끝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다만 이제 저는 우리나라 경제를 아직까지 낙관하는 이유는, 저도 이제 증권사에 있지만 사실 일단 주식시장 자체가 워낙 좀 좋았고, 그게 여러 면에서 효과가 있는 게 일단 소비 부양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경 얘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하셨지만, 추경 예산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돈이 없으면 정부가 채권 찍어내죠. 근데 증권거래소가 굉장히 많이 거쳤어요. 시장이 호황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도 좀 이제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뭐 무엇보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인데, 지금 반도체 뭐 완전 슈퍼 사이클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한 200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150조 원, 이 두 회사만 합쳐도 연간 350조에 달하는 막대한, 이게 다 수출해서 경상수지 흑자로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1,500원이 높은 건 부담은 되지만 옛날 체력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 경제가. 이 체력 자체가 예전엔 초등학생이었다면 예. 지금 대학생급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예전보다는 좀 되게 오래 버틸 수 있는 체력은 생겼다. 그래서 이 지금 중동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너무 장기화만 되지 않는다면 예. 저는 한국 경제가 좀 잘 이겨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전문가 모시고 아무래도 이야기 나누다 보면 좋은 이야기도 하게 되고 좀 어두운 면도 이야기하게 될 텐데, 어차피 둘 다 이야기한다는 차원에서 좀 어두운 이야기부터 한번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또 어제도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전쟁이 얼마나 더 길어질 것인지 그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분의 전문가들은 좀 어두운 면부터 이야기를 해본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우리 경제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건지 저희가 또 그거 알아야지 또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먼저 그 이인철 소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우리 경제의 최악의 시나리오, 대통령이 경계하라고 한 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까요? 2022년 러우 전쟁 당시에는 러시아의 이제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가스 파동으로 인해서 북해산 브렌트유, 즉 유럽이 지금 많이 타격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유럽 지역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 수출입 다변화, 수출산 다변화를 통해서 유럽산 비중을 줄이면서 중동과 미주, 호주산으로 이제 많이 다변을 해왔어요. 당시에도 가장 많이 뛰었던 건 브렌트유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중동산 두바이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예. 70%인데 거기에다가 전체 물동량이 20%가 묶여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 지금 우리는 달러를 주고 원유를 구매해야 되는데, 지금 그동안 환율은 사실은 우리 내부적인 요인이었잖아요. 예. 우리 개인들이 너무 미국 주식 투자를 많이 했고, 여기에다가 이제 수출 기업들의 달러 환산 대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생기는 이런 불확실성이었다면, 지금은 킹달러에 귀한 모든 자산을 다 팔고 있어요. 하물며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금까지도 매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쟁 났기 때문에 당장 현금화가 필요한, 달러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우려하는 게 뭐냐. 그동안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증시도 좋았고요. 대부분의 자산이 다 올랐어요. 에브리싱 레일의 그저에는 뭐가 있었냐. 3저 현상이 있었습니다. 3저에 가장 먼저 저유가가 바로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금리, 그리고 달러 약세, 이 세 가지였다면 지금 그게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유가, 지금 만에 하나 지금 선에서 유가가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달러, 일단 고유가로 완전히 반전됐고요. 그다음에 저금리가 아니에요. 달러 인덱스가 10개월 만에 최고입니다. 대신에 원화는 달러 강세보다 2배 가까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체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 4년 동안 미국의 성장률이 한국을 압도하고 있고요. 앞으로 1년, 올해뿐 아니라 내년까지도 미국 성장 전망치가 한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 자체가 레벨이 지금 과거보다 달라지긴 한 건 맞아요. 앞서서 이제 반도체 얘기해 주셨는데, 반도체 캐시카우 맞습니다. 근데 반도체도 지금 이 전쟁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 반도체하고 철강 산업의 특징은 24시간 돌아가야 돼요. 그게 만에 하나 정전이 발생을 해서 라인이 멈추게 되면 그 위에 있는 모든 팹에 있는 모든 재원들이 다 폐기 처분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동산 의존도가 높은 헬륨 가스라든가
이틸렌이라든가 나프타 수입 전체가 불가항력적으로 생산 못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상태다 보니까 지금 예약은 받아서 내년까지 예약은 돼 있는데 우리가 만들지 못해서 이 전쟁이 길어지면 팔지 못하는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플랜 B 아마 유가가 여기서 더 뛰고 환율이 뭐 좀 더 뛴다면 지금 주식시장 좋지만 전 주식시장도 상고 하저가 될 수 있다. 돈의 흐름이 예. 바뀔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상고하죠. 좀 더 상반기는 예. 상반기는 다소 높겠지만 네. 우리 이미 전쟁 이전에 6,300 찍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다수 증권사들이 지금 보면 계속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거의 전망하라 그랬더니 중계한다고 요즘 보니까 일부 증권사에서는 코스피 8,500 2년 이내 예.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근저에는 대부분 반도체 호황을 얘기하더라고요. 반도체 호황이라는 건 맞습니다. 예. 호황인 게 맞고 의뢰 이제 반전으로 뭐 HBM뿐만 아니라 이제 현물 시장에서 디램도 이제 쇼티지가 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여파를 피해가기는 쉽지 않다. 만에 하나 여기서 끝난다면 순조롭게 연착륙할 수 있겠지만 이게 3개월, 6개월 장기화된다면 저는 오히려 하반기에 최악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이인철 소장님이 말씀하신 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갖고 계시는 분 있으면 예, 아마도 예. 최근 제가 읽은 보고서 중에 예.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한 게 아마 EY 보고서 같은데요. 언스텐영에서 나온 보고서가 예.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하라고 하시다 보니까 예.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 갈 거라고 물론 생각을 하진 않지만 예.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두 가지 가정을 하거든요. 하나가 전쟁이 장기화된다는 가정 예. 그리고 확전이 된다는 가정. 예, 이 두 가지 가정이 있었을 때 전 세계 GDP가 마이너스 한 1.9% 정도 전체적으로 다 예. 하락을 한다는 예. 거고 특히 어디가 취약하냐면 일본이 제일 취약하다고 봤고요. 일본이 마이너스 한 2.6% 예. 그리고 EU가 마이너스 2.3% 예. 그리고 중국이 마이너스 1.9% 뭐 이거를 상정을 했습니다. 아마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건 이제 그런 보고서에 의하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이런 보고서가 있고 혹시 한국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주로 포커스가 이렇게 크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일본 정도 이렇게 가정을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정부에서도 이런 보고서도 있고 이런 시나리오는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물론 준비하고 있지만 이 보고서에 물론 뭐 동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두 가지 가정. 네. 다시 말하면은 전쟁이 장기화된다는 가정 그리고 이제 확전이 된다는 가정인데 그 가정이 사실은 이렇게 뭐 이 보고서대로 되지 않는다면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정이 무너지다 보니까 네. 뭐 최악으로 가는 시나리오는 아마 그 시나리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들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 얘기하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의 장기화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호르무즈 해협이 오랫동안 봉쇄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는데요. 그럼 물론 당연히 그건 최악의 시나리오고요. 거기에 또 하나 더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혹시 단기전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예. 만약에 전쟁 과정에서 중동에 있는 석유 시설이 상당 부분 파괴된다거나 아니면 상당 부분 훼손된다면 결국은 석유의 공급 장애가 계속 이어져서 고유가 시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당 기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뭐 예. 아시다시피 유가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같이 전량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국내 물가가 자극하게 될 것이고 경상수지 나빠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환율 또한 지금 뭐 1,500원 넘었지만 그거 계속 더 올리려고 하는 힘이 작동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고 물가가 오르고 그렇게 되면 아마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소위 말하는 삼고 현상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삼고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뭐 이런 우리 경제 이론에서 삼고가 되면 뭐 투자도 줄고 등등해서 경제가 다 위축되는 거로 이렇게 이론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예. 굳이 뭐 이론까지 따질 것도 없이 우리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좀 보면은 우리가 삼고가 닥쳤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환위기 당시에 예. 우리가 1998년에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게 사실 딱 세 번 있습니다. 첫 번째가 1980년 2차 오일쇼크 때 있었고요. 두 번째가 98년 우리 IMF 경제 위기. 그다음에 최근에 2020년에 코로나 전국에서 그건 뭐 아주 조금이었었는데 그때 보시면 기록을 찾아보면 당시 97년에 환율이 800원에서 1,700원까지 오르고요.
금리는 20% 정도 급등을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당시에 한 5 내지 6%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가 1998년에 마이너스 5.1%로 예. 급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삼고 현상이 우리 경제에 주는 그 치명타는 대단한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아까 3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988년에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우리나라가 최대 호황기를 맞는데 그때가 바로 3조였거든요. 바로 그 3조의 호황이 또 하나의 반증이 되는 이런 겁니다. 따라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까 말씀한 대로 전쟁 장기화, 전쟁 중에서 여러 가지 석유 시설의 파괴 이런 것들이 겹치면은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3고의 현상을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문가분들 여기 모여 있는 네 분의 전문가분들은 전쟁의 장기화 아주 정말 길어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아직 우리 경제에는 현재 뭐 큰 위기가 왔다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좀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이제 정부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유를 추가로 따로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도 있는 거고요. 이제 유가 이야기로 좀 더 넘어가 보고 싶은데 자, 이 원유에 대한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이제 주위로 격상이 되면서 이 수급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제 아랍에미리트를 다녀오고 그러면서 이제 1,800만 배럴 추가로 제공받기로 했고요. 그 이전에 이제 600만 배럴을 받기로 했으니까 총 2,400만 배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노력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우리 경제 유가를 좀 안정시키고 또 물가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좀 하시나요? 네, 제가 조금 에너지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아무래도 당연히 우리가 추가적으로 원유를 확보한다는 건 아마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양이 한 1,800만 배럴, 아까 더하면은 2,400만 배럴 되는데 예.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하루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일일 소비량이 한 250만 배럴 정도 됩니다. 그러면 1,800만 배럴 정도 되면 일주일 조금 더 되는 정도 양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우리 그 수급 구조를 완벽하게 개선한다고 이렇게 또 우리가 이해하기는 조금 무리가 아닌 듯 싶습니다. 예. 또 우리가 또 한편에 볼 때 우리 비축률을 좀 보고 해야 되는데요. 예. 우리가 이럴 때 위기 때를 대비해서 비축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정부가 한 1억 배럴 정도 갖고 있고 민간이 한 1억 배럴 갖고 있어서 한 2억 배럴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한 100일 정도를 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축량의 그 규모 그다음에 우리가 하루에 사용하는 소비량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1,800만 배럴이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심리적인 안정감 이런 것을 주는 데서 분명히 기여했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번처럼 이렇게 어떤 한 번에 일시적인 어떤 그 공급량을 확보한다기보다는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석유를 확보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우리가 수입해오는 원유의 한 70% 정도가 중동산으로 알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어떤 구조적인 문제, 해결해야 이참에 해결해야 될 우리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이야기해 본다 그러면 뭐 서부 뭐 텍사스산 원유라든지 아니면 뭐 러시아산 원유라든지 이렇게 좀 다변화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철 교수님께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원론적으로 말하면 다변할 필요는 당연히 있다고 보는데요. 예. 뭐 아마 일반 시청자분들 석유 전문가 아니시니까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예. 그 사실 저희 중동에서 많이 가져오잖아요. 예. 70% 가져오는데 그 중동산 석유가 중진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퀄리티로 따지면 좀 낮은. 예. 하지만 우리 설비 시설이 워낙 좋아가지고 이것들을 다 정제해서 뭐 다시 쓰기도 하고 수출하기도 하다 보니까 우리 원유 시설 자체가 이렇게 중동산에 이렇게 좀 픽스돼 있는 예. 설비 시설이 이런 면이 있는데 뭐 갑자기 다른 경질류를 가져온다면 뭐 당장 이렇게 막 소화하기는 좀 어려운 면은 물론 있습니다. 뭐 하지만 장기적으로 다른 라인들을 확보한다는 건 물론 좋은 일이죠. 예. 아마 뭐 그럴 일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저도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쟁이 정말 장기화되고 확전되고 막 이런 복잡한 일들이 생긴다면 뭐
아마 러시아산 석유를 가져올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그렇잖아도 미국산 석유를 지금 가져올 수도 우리나라 있을 것 정유사 같고요. 4사가 예. 러시아산 석유를 가져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네, 그게 이제 대전제가 미국이 러시아를 계속 제재하다가 예.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좀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니까 그런 것들을 열어주니까 뭐 이런 액션들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은 뭐 매우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저 이인철 소장님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지금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러시아산 석유를 가져오는 그 노력도 하고 있고, 이제 또 차량 오부제를 한다는 또 그런 계획도 있고, 그리고 전쟁 추경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들도 내놓고 있잖아요. 이런 노력들을 어떤 성과를 거둘 거라고 좀 기대를 하시나요? 일단 1차적으로 했던 게 정유사의 이제 도매 가격을 제한했잖아요. 예. 최고 가격제를 시행을 하면서 일단 뭐 휘발유는 전쟁 이전 가격으로 1,712원, 24원 정도 내에서 묶었습니다. 효과를 보게 되면 그래도 소비자들 물론 내려왔어요. 고점 대비 한 7, 8일 정도 지나니까 7, 80원 정도 내려오긴 했는데 소비자들이 만족스럽진 않죠. 일회성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국제유가 상승폭이 워낙 커요. 예. 그 2주 사이에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제유가가 한 90달러 선 내외였다면 지금 120달러. 우리가 들여오는 중동산 두바이는 130, 150달러까지 치솟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2주 간격으로 정부가 다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제유가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세금을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정유사들의 이제 손실분은 정부가 분기마다 정산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또 뭐 오부제도 걸프전 이후에 처음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 가운데 사실은 이제 원유 소비량 100% 수입하면서도 소비 국가 1위예요. 그러다 보니 뭐 오부제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제약사항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업용, 영업용이 있고 취약계층용이 있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은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하게 되면 민간까지 포함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효과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이제 이 뭐 아랍에미레이트든 해서 우리 한 600만 배럴 포함해서 한 2,400만 배럴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IEA 권고로 인해서 우리의 전략적 비축유도 풀잖아요. 일정 부분 푸는데 그게 지금 효과를 별로 못 보는 이유가 국제유가 상승폭이 너무 큰데 지금 국제유가가 어떻게 해서 오르고 있느냐를 보게 되면 기존의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미국과 이란 공고하게 군사시설은 타격을 했지만 적어도 원유시설, LNG 시설은 타격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최근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볼모로 정말로 승자 없는 치킨 게임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만 하더라도 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의 사우스파로스라는 세계 최대 가스전을 폭파하니 또 이란은 이에른이 또 눈에는 눈으로 다시 카타르의 LNG 가스선을 또 저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만일 중재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걸 복구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아마 우리가 내놓고 있는 것들 뭐 추경부터 시작해서 벚꽃 추경부터 시작을 해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숨통을 좀 틔울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염승환 이사님께 또 한번 같은 질문 드리면서 의견 한번 여쭤볼까요? 질문 다시 한번 해주세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다른 하고 부분.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게 이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아니면 또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최고 가격 상한제를 설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추경을 검토를 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좀 엄중한 말을 하셨잖아요. 예. 이제 위기라는 또 표현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정부가 또 지금 국민들도 사실 불안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저는 어떤 이제 정책을 좀 내놓는 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예. 이제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결국엔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카드는 우리 내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미국과 이란의 어떤 이제 전쟁이 좀 끝나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또
거기 인프라까지 요즘에 막 타격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예. 사실 그렇게 되면 또 복구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 전쟁이 끝나도 후유증이 또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전 정부가 전쟁이 좀 빨리 끝날 것 같은 분위기로 혹시 가더라도 그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런 좀 긴급한 대책들을 좀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꾸준히 좀 끌고 나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석유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괴되면 계속해서 고유가 상황이 쉽게 이게 그 꺾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경제 유가가 지금 당장 영향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한 2달 후에 이렇게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올해 하반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뭐 석유 가격 상한제라든가 이런 정책들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뭐 다행히 아까도 이제 저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재원이 문제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재원이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좀 많이 했지만 일단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워낙 잘 벌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가 좀 많이 거칠 수밖에 없고요. 또 거기다가 증권거래세도 좀 상당 부분 좀 거치고 있고 지금도 거래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재원 면에서는 좀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경을 하는 것도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조금 다른 앵글에서 좀 이 문제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시기에 대한 문제 아까 우리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우리가 심각한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전제로 한다면 지금 취하고 있는 뭐 최고 가격제 같은 것들은 상당히 단위가 높은 강력한 이게 통제 정책이거든요. 예. 과연 이런 정책을 쓸 단계인가에 대한 의견을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과거 오일 샤크 때 이런 때 비교해 봤을 때 유가의 레벨 수준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경제가 어떤 불안감에 들어가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걸프전 때도 한때 유가가 150%까지 올랐다가 급락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끝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좀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콩값이 비싸지면 두부값이 비싸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원유값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 그 원유를 갖고 만드는 석유 제품 가격이 오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예. 그리고 가격이 올랐을 때 그 높은 가격 시그널이 나가면 소비자들이 그것에 맞춰가지고 절약도 하게 되고 이렇게 수요를 줄고요. 또 공급자는 공급량을 늘리게 되는데 가격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묶어 놓으면은 절약도 하지 않고 공급도 늘리지 않습니다. 예. 결국은 그런 초과 수요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더욱더 심각한 거는 이런 교과서적으로 얘기한다면 최고 가격제를 너무 심각하게 사용을 하면은 이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 교과서에서 주는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거든요. 예. 뭐 과거에 여러 가지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당장 만약에 최고 가격제를 좀 심하게 써가지고 낮은 가격에 낮춰놓는다면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수출 물량을 늘릴 가능성도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 국내로 갈 물량을 갖다 일부를 수출을 해서 해외에다 갖다 파는 것이 훨씬 자기네들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지금 공급 부족을 더 악화되게 돼서 결국은 시장에서 가격 상승 압력을 더 키우는 그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평상시에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같이 에너지 빈국은 가장 중요한 이런 위기 대응 능력은 절약 능력에 있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 능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써왔던 소위 저에너지 가격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예. 바로 이 에너지 가격을 무작정 싸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하다 보니 산업 구조도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으로 되고 그다음에 우리 소비에서도 소위 말하는 뭐 개문 냉방, 반팔 난방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습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절약 정신도 없고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가격은 사실은 이게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이게 절약을 위한 하나의 시장에서 보내는 신호거든요. 예. 이런 걸 가격을 정상화해서 우리가 좀 절약 정신을 높이고 기업들은 에너지 효율 투자도 많이 하게 해서 좀 에너지 맷집을 좀 키우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의 정부 정책은
단기 처방일 뿐이지 장기적으로 계속 쓸 수 있는 약은 아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오철 교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그렇죠. 정부 정책 비판하는 게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냥 제 판단에도 적으로 교수님과 의견이 뭐 이렇게 100%딱 맞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 동감하는 부분이 원래 그 가격 상한제는 그 부작용 많다고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거든요. 예. 사실 그런데 아마 그 현재 이게 그 에너지에 관한 플럭추에이션이 워낙 가격이 변동폭이 심하기 때문에 예.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조치들 아까 말씀드린 뭐 차량 오부제, 추경이라든가 가격 상한제나 이런 것들이 뭐 국민의 불안을 좀 해소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예. 그 유용한 면은 좀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는 경제 전체 구조에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은 미치는 거는 분명하다고 전 판단하거든요. 예. 역시 교과서에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계속 이게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아까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계속 에너지 가격이 낮네라고 판단을 하는 이런 면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 뭐 이렇게 위기 상황이 막 있을 때 뭐 이런 조치들을 하는 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 불안 해소에는 예. 뭐 쓸 수 있는 정책이라고는 뭐 양보하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오부제에 대해서도 그 사실은 이게 그냥 쉽게 끝날 수도 있는 문제 같거든요. 교수님 아까 잠깐 지적하신 대로 우리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도 오부제를 했었어요. 예. 했었었는데 그 에너지 플럭추에이션이 막 있었다가 사실은 6개월 후에 모두 정상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부제도 그냥 사라지게 됐는데 뭐 아직까지는 오부제는 다행히 이렇게 안 하고 있지만 어떤 이런 뭐 정부 정책들이 그 항상 쓸 때는 부작용은 항상 있다는 거를 예. 아마 뭐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고가격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장 최고가격제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휘발유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대형 승용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가장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은 그 지하철 타고 다니는 서민들입니다. 예. 그리고 그 아까 손실 나는 부분을 결국은 재정에서 메꿔주게끔 석유사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확대 해석하다 보면은 사실은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서민들이 그 큰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의 휘발유 가격을 보조해주는 형평성에서도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지점이 전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국제 유가 문제, 기름값 문제 사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전쟁을 일으킨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기름 공급을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하고 있는 이란을 저지하고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통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자 그런 의견을 하면서 뭐 일정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압력을 넣고 있고요. 사실 뭐 경제 전문가분들이시기 때문에 뭐 외교 안보적인 질문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근데 이 부분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란에서는 달러가 아닌 중국의 위안화로 결제하는 유조선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네. 자, 이인철 소장님. 이거는 뭐 어떤 계산에 의해서 의도에 의해서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우리가 너무나 많이 얘기를 들어서 알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좁은 길목은 33km지만 예. 유조선이 굉장히 깊고 그래서 그 유조선이 수심이 깊어서 정말로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은 3에서 5km 남짓이라고 합니다. 예. 거기를 하루에 거의 한 뭐 80여 대 이상 오르내려야 되는데 여기가 막히다 보니 정말 이제 저는 늘 이제 성심당 빵을 갖고 얘기하는데 평상시 10,000개를 만들어내던 그런 빵 공장이 예. 갑자기 물류가 막혀서 한 8,000개밖에 못 만든다고 하니 전 세계가 나서서 사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만에 하나 정말로 여기만 이제 무사 통과가 가능하다면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장기전으로 간다 하더라도 유가만 안 오른다면 괜찮겠다 싶어서 처음엔 뭐를 얘기했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해군의 이제 엄호하에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겠다. 거기다가 보험, 해상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건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까지 제공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보험 비용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것도 한 뭐 500조 단위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거를 또 전가하게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이란은 이걸 이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카드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들고 나오고 있는 처음에는 뭐 한두 척이었는데 지금 나와서 이 통계를 보니 대부분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는 뭐 중국향이라든가 여러 이제 배들만 자기네들이 이제 약속한 배들만 통과시킨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 뭐 길에 설치하겠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수십 년간 지속되었던 이제 페트로달러를 이제 직격할 수 있는 예. 이른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이제 중동 이제 달러 위주의 어떤 거래에서 이제 위안화나 루블화로 이제 전환하겠다라고 해서 이것만큼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할 수가 없죠. 예. 그러면 전쟁을 벌인 이유가 없어지고 마가지층에 대한 결집을 오히려 완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사실 여길 통과하지 못하게 한다면 뭐 이란도 마찬가지고 이란도 손해고요. 자국산 이제 원유가 수출하는 데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기회로 해서 가장 이제 혜택을 받고 있는 이제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뭐 러시아라든가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이 당연히 동맹국들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입하고 있는 국가들이 같이 이제 안보 군함을 보내서 같이 보이콧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청구서를 받은 이 국가들조차도 법적인 문제부터 내부적인 의견 통일이 안 되고 있고요. 당장 오늘 저녁에 지금 미국과 일본 정상들이 만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를 우리가 보면서 예. 타산지석으로 봐서 우리가 정말 참전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렇게 달러 패권에 도전적인 건 예.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이란 마찬가지로 물밑에서는 뭐 종전에 관한 협력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제 이 달러 패권에 대한 이제 도전이기 때문에 결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그리고 그 결과가 언제 나올 것인지를 지켜봐야지 알 수 있는 일이긴 하겠지만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 그렇다 그러면은 과연 지금 이란의 이런 지금 도발, 이란의 공격이 달러 패권을 과연 흔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도 있거든요. 염승환 이사님 어떻습니까? 이번 이 전쟁을 계기로 또 앞으로 장차 또 있을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달러 패권이 흔들릴 수 있는 페트로달러가 흔들릴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 전쟁 전부터 달러 인기가 없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사실 작년부터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신흥국 증시가 미국 증시를 압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탈달러. 근데 뭐 완전 달러를 탈피하겠다가 아니라 이 뭐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많은 이제 뭐 외국계 투자들도 비슷하고요. 달러 자산보다는 좀 일정 부분을 신흥국 자산이나 그래서 작년에 뭐 아시겠지만 금도 인기가 정말 많았죠. 금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 트럼프가 만든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좀 미국의 신뢰를 또 많이 떨어뜨렸고 불확실성도 좀 커지다 보니까 이 달러만 가지고 있는 건 좀 위험하다 오히려. 그래서 좀 다변화하자. 그러면서 달러 인기가 좀 식기 시작했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란을 공격을 해버려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니까 우리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금값 오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금은 급락을 하고 있고요. 달러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여준 거죠. 달러는 지금 전쟁 났을 때 전 세계 지금 제일 안전하다. 이게 또 입증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달러 가치가 지금 올라가서 우리나라 환율이 좀 오른 것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위안화 뭐 거래 조건으로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지만 지금 오히려 달러가 지금 계속해서 강세로 가는 이런 현상을 보면 이란이 이렇게 뭐 위안화 결제를 한다고 해서 예. 이 달러 패권을 뭐 균열을 내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란 전쟁 때문에 달러를 다시 한번 인식시켰죠. 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자산 달러구나. 예. 이걸 또 금융시장이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저는 큰 영향 안 줄 것 같고 다만 오히려 전쟁이 끝난다면 다시 또 돌아갈 것 같아요. 전쟁이 많이 끝나면 달러 인기가 또 저는 오히려 또 시들어질 것 같고 예. 그러면 또 그 금의 인기가 또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고 달러 자산을 계속 매각해서 이 달러의 기축통화 위치가 점점 위태로워지고 그런 건 또 방지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좀 고민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란의 이런 위안화 결제가 뭐 트럼프한테 저는 걱정거리를 뭐 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두 분 교수님들도 비슷한 의견이라고 보면 될까요? 달러 패권이라는 것, 뭐 기축통화로서의 네, 어떤 근데 이 위치. 달러 패권, 페트로달러에 대한 걸 약간 역사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예. 위안화로 결제하는 거를 그냥 단순히 그 표면만 보면 안 되고요. 사실은 미국의 달러는 1971년 닉슨 샤크라고 하는 걸 우선 보셔야 돼요. 그때 이제 소위 금태한 정지 선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달러의 신뢰가 이제 추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어떤 역할이 많이 약화가 됐는데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1974년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협정을 맺으면서 사우디 왕정의 안보를 미국이 책임져주고 대신 석유에 대한 결제는 모두 달러로 한다는 그런 협정을 맺게 됩니다. 예. 그게 이제 페트로달러의 탄생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세상은 석유가 필요할 테니 석유를 살려면 달러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달러를 판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석유를 판 국가는 그 달러를 받아들여서 그 달러를 갖고 다시 미국의 국채를 사들이고 하는 그런 순환 과정 전체를 갖다 묶어서 미국이 이제 이 페트로달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페트로달러를 가지고 사실은 자기네들의 기축통화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요. 바로 그 힘으로 무슨 달러 중심의 국제 결제망을 갖다 만들고 국제 금융 질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을 갖다가 만약에 미국이 포기할 리도 없고요. 만약 여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반기를 든다거나 하는 이런 유의 어떤 모습이 보이면 예. 그건 상당한 정도의 미국이 아마 제재가 따를 가능성이 매우 큰 부분이라서 우리가 지금 원유 확보라고 하는 어떤 지금 당장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금융 안보 리스크를 지는 이런 위험은 굉장히 신중히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우리가 위안화로 뭔가 원유를 좀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좀 있어가지고 예. 제가 좀 우려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그 질문도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네. 그냥 쉽게 생각하기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유조선들은 위안화로 결제하는 유조선만 통과를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네.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저도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분들이랑 거의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예, 실제로 석유를 살 때 위엔화로 결제를 하는 나라는 중국뿐이 없지 않나요?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사우디 패권을 말씀하셨는데 74년 이후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달러의 위상은 과거보단 떨어진 건 맞죠. 하지만 예.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사실 유효하거든요. 그리고 잠깐 중국으로 가보면 사실은 2022년인가요? 그 기사 보면은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했을 때 이렇게 회담 중에 위엔화로 결제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회담을 했었었고 아마 22년도 기사들 검색해 보시면 많은 기사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걸 고려하고 있다는데 기사들은 많은데 사실 후속 기사들은 하나도 없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사우디는 그냥 고려한다는 어떤 뉘앙스만 풍겼고 실제로 단 1원도 1위엔도 석유를 위엔화로 팔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그랬고 아마 그건 이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미묘한 관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결론적으로 다시 백하면 이란에서 석유를 위엔화로 사가는 것은 중국이 유일하죠. 어떻게 예. 보면은 현재 그런 상태고 미국을 향한 이란의 어떤 도발이 달러 패권을 흔들 수 있느냐는 아까 국장님 질문은 당연히 절대로 불가능하다. 예. 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유가 이야기에서 환율 이야기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환율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은 거는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 자체에서 좀 충격을 받거나 우려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중동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계속 고환율 상태는 유지가 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중동 전쟁이 끝나거나 끝날 기미를 보인다고 했을 때, 그리고 또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려서 안정적인 기름 공급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환율이 내려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좀 궁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염승환 이사님, 원달러 환율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일단 이제 지금은 워낙 또 그동안 또 고환율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불확실성이죠. 이제 환율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원달러 환율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 한국의 경제 성장률 차이거든요. 이 모멘텀을 보는데 2024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제 최악의 좀 경제 상황을 좀 겪고 있었고 예. 미국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래서 이 달러 또 그때는 당시엔 또 달러가 워낙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또 오르는 모습이 나왔고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이제 미국과 한국의 이제 금리 차죠. 예. 근데 지금 보면 금리 차는 좀 오히려 좀 약간 좁혀지기 좀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있었고 한국이 이제 동결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경기 모멘텀도 우리가 사실 작년에 어쨌든 이제 경제 성장을 바닥 찍고 전쟁 나기 전만 해도 올해 전망치가 한국은행도 1.8에서 2.0으로 올려버렸거든요. 그래서 모멘텀 면에서도 한국이 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환율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뭐 아시겠지만 아까도 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학개미 이제 개인 투자분들의 워낙 달러 수급이 예. 좀 많았고 이게 또 기업들도 지금 마찬가지로 달러를 선호했고 또 거기다 우리가 좀 대미 투자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0억 달러 연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보면 전쟁 전에 대만 달러도 약했죠. 엔화도 약했죠. 한국도 약했고 우리 원화만 약한 건 아니에요. 그 세 나라 중에 원화가 제일 강했어요. 그나마. 어떻게 보면. 비교를 딱 해보면. 그래서 한국만의 좀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 동아시아 이 3국이 또 비슷한 면이 뭐냐면 또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도 투자하는 부분도 있었고 예. 또 한 가지가 세 나라 다 또 대미 투자 이런 게 좀 겹쳐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되게 구조적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뭐 정말 옛날처럼 환율이 예. 막 1,200원대 가고 이러는 건 좀 사실 불가능해 보이고 다만 이제 전쟁이 끝난다는 가정하에서 모든 게 좀 안정화된다. 그러면은 좀 이 달러 강세가 꺾이니까 1,500원에 갔더니 환율은 당연히 한 1,400원 중반이나 그 초반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예. 또 한 가지 좀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건 뭐냐면은 이제 4월부터 우리가 세계 채권 지수에 들어가거든요. 거기 예. 들어가면 아마 우리 한국 돈으로 월 9조 원씩 들어와요. 그래서 4월부터 11월까지 딱 그 기간 동안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환율 한 20원 정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수급으로. 예. 그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정말 저는 사실 제일 두려운 게 이 국제유가 올라가지고 미국 기업들이 빅테크라 그러죠. 뭐 엔비디아나 뭐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이 갑자기 우리 좀 투자 줄이겠다. 이게 좀 사실 제일 무섭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반도체도 큰 타격을 받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예. 투자를 더 늘리고 있고 전쟁 와중에도.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이 올해 내년까지 굉장히 많은 돈을 좀 벌 거란 예측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돈을 벌어주면 경상수지 흑자가 굉장히 막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랑 지금은 다른 게 그때 우리가 경상수지 적자까지 갔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경제도 좀 안 좋았고 반도체도 최악일 때고. 근데 지금은 국제유가가 정말 100달러 이상에서 몇 개월 계속 움직인다고 해도 그걸 감안을 해도 경상수지 흑자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반도체에서 벌어들이는 게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돈들이 다 우리나라 이제 원화로 교체해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본다면 전쟁만 좀 완화되면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올해 아마 1,400원 초반까지는 내려가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1,400원 초반대면은 정말 딱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네. 원달러 환율 수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인철 소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고속성장했던 시대와는 달라지게 예. 급속도로 우리의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잠재 성장률이 2%를 밑돌기 때문에 최근 3, 4년 동안 계속해서 1% 남짓 내외로 우리가 성장을 했고요. 미국은 보게 되면 아마 주식시장 보게 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연간 기준으로 거의 조정 없이 10년 넘게 올랐어요. 근데 우리는 3년 전, 2년 전만 거슬러 가도 코스피 20% 넘게 떨어져서 세계 최악이었거든요. 지난해 좋았고 올해 초만 좋았던 것일 뿐인데 어쨌든 저는 물론 과거처럼 우리가 이제 IMF 외환위기처럼 달러가 떨어져서 달러 기근 현상으로 따른 위기가 아닙니다. 달러는 충분히 외환 보유고도 넉넉하고요. 지금 무역 수지만 계산하더라도 적자 폭을 이제 메꾸고도 남을 정도지만 그러나 이제 전쟁이라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게 가고 있는 달러 강세며 원화 약세가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만 들어서도 달러 강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한 뭐 1, 2% 정도 올랐다라고 하면 원화 절하폭은 평가 절하폭은 2, 3% 2배, 1.5배 정도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게 더 문제이고 그리고 한 번도 안 가본 길은 뭐냐? 우리가 매년 앞으로 10년 동안 200억 달러씩 거의 달러로 이걸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미국으로. 예. 직접 투자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시장에 선반영되게 되면 기존과 달라진 이 환경을 어느 정도 우리 외환시장이 받아줄 거냐. 여기에다가 지금 아마
7, 8월 이제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 예. 우리가 외환시장을 지난해부터 개방했어요. 예. 새벽 2시까지 유럽 증시하셨던 분들은 새벽 2시까지 원화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외환시장을 개방해 놨고 이제 24시간 개방하겠다라고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요즘에 들어서 이제 지난 3월 초에 굉장히 매수, 매도, 사이드카, 뭐 서킷 브레이커 굉장히 역사적으로 벌어진 이유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이제 이런 전쟁이라는 일회성 이제 돌발 변수가 작용했을 때 한국 시장이 돈 빼기가 가장 쉬워요. 예. 반도체 팔면 굉장히 적게 손해 보고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달러 강세를 맞았기 때문에 저는 이 전쟁이란 변수만 빼게 되면 저는 사실은 저도 이 외환시장의 경우에는 하반기에 가면 한 단계 좀 낮아질 수 있다고 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전쟁이 얼마나 장기화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펀더멘털과는 상관없이 또 고환율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 고환율이 이어지게 되면 환율은 마찬가지로 우리 대부분 이제 원자재뿐만 아니라 먹거리를 다 수입하잖아요. 예. 이게 수입 물가 상승, 기업의 생산자 물가 비용에 전가되고요. 이게 2, 3개월 시차를 두고 우리 소비자 물가에 반영됩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행이 통계로는 우리가 지금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할 때 브렌트유 기준 64달러, 60달러대를 전제로 해서 올해 성장률 2%, 물가 2.2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레벨이 지금 2배 정도 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상태가 고착화되면 물가는 3, 4%까지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성장률은 1%가 아니라 그 아래로 내려올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이런저런 지금 말씀하신 대내적인 요인들을 생각했을 때 1,500원, 원달러 환율 1,500원 정도의 수준은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신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전쟁이라는 이슈를 빼면 이거는 일시적이지 저는 그 아래로 내려올 수 있다고 우리 예. 펀더멘털이 약해지긴 했어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기업, 굉장히 이제 OECD 국가 초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과거처럼 100m를 전속으로 달렸을 때 뭐 16초 플랫 나오는 성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잠재적인 이제 능력은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그게 너무 급속도로 지금 둔화되고 있고 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걸 어떻게 커버할 거냐 이 문제라고 봅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이제 염성환 이사님이 또 환율의 영향을 그동안 줬던 전쟁 전에도 줬던 그 요인 중에 하나로 이제 서학개미들이 해외 주식 많이 투자하는 그 부분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지금 이제 국회 여야가 대치하고 있어가지고 이른바 환율 안정 3법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달 말에는 처리가 될 걸로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른바 이제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정리하고 국내 시장으로 복귀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이제 정책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환율을 안정화할 수 있는 법안들이 3가지가 처리가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오철 교수님? 이런 정책들 환율 안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관한 답변을 제가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질문이 국장님께서 질문하신 게 이런 정책들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됩니까? 라고 하면은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전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류의 이런 법안들은 저는 전체 경제로 봤을 때는 그렇게 바람직한 법은 아닌 것 같아요. 질문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됩니까? 환율 안정에 도움은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양도소득세 면제해주고 그 미국에 투자했던 거 빨리 들어와라 라고 하면 당장 환율에는 영향이 있겠지만 그럼 질문을 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로 글쎄요.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는 말은 사실은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돈이라는 게 그리고 투자라는 게 가장 높은 수익을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그걸 어디에 투자하든 원래 개인의 영역 아닌가요? 그리고 당연히 높은 이득을 위해서 돈이 이동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걸 뭐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시 또 회귀를 한다는 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환율에 도움이 됩니까? 환율에 도움은 되겠죠. 일시적으로 환율을 낮출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걸 뭐 참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서 이거를 다시 리턴하라는 건데 좀 부정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실은 서학개미들의 이 환율에 대해서 탓을 좀 하는 여론도 있어가지고 아마 이런 법률을 아마 상정이 된 것 같은데 뭐
국민연금도 미국에 많이 투자하지 않나요? 예. 그죠? 근데 왜 국민연금에 많은 돈을 미국에 투자하겠어요? 그건 당연히 장기적으로 볼 때 성장률도 높고 과거 아까 그 레코드도 또 예. 이제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주가라는 게 최근 2, 3년 동안에 굉장히 상승했지 전체 10년을 놓고 보면 미국 주식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많이 성장했거든요. 예. 뭐 우리 국민연금도 투자하는데 개인들한테만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증권사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경제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고민을 안 해봤는데 어쨌든 사실 저는 뭐 사학개미 분들이 미국 주식 하신 거 뭐 그게 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환율 올라간 것도 그건 뭐 그 사실 이제 보면 뭐 선진국들 보면 대부분 해외 주식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작년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적극적인 주식 부양책을 썼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주식도 많이들 안 하시고 계시지만 국내 주식은 또 특히 더 안 하죠. 왜냐하면 성과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 주식을 선호하시고 미국 주식 이제 불패 신화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했고 근데 그게 작년 9월부터 굉장히 심해졌어요. 작년 9월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원화값도 떨어지고 원화보다는 달러가 낫고 기왕에 근데 달러로 투자할 건 미국 주식하자. 이러면서 어떤 이제 붐이 일었고 그때 이제 이창용 총재가 또 그런 말씀도 하셨죠. 또 약간 이제 이런 것도 유행이었죠. 그 미국 주식하면 뭔가 있어 보이는. 그래서 이창용 총재가 한마디 하셨거든요. 예. 좀 너무 멋으로 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제 이런 또 얘기도 하셨는데, 근데 좀 답답하셨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이제 인기가 좀 많다 보니까 환율까지 영향을 줬고, 근데 그게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었고, 그렇죠. 또 기업들도 달러 선호를 워낙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좀 심해지다 보니까 저는 이게 뭐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 게 좀 너무 한쪽으로 좀 치우치니까 정부가 이게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인센티브를 주는 거거든요. 어쨌든 인센티브를 줘서 이렇게 좀 한국의 일정 부분 투자하고 그리고 이 매도 자금에 뭐 무한정 이걸 깎아주는 게 아니라 일단 매도한 거에 한 5천만 원까지만 딱 한도를 줍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고 한 달 내로 어쨌든 여기 옮겨서 한국 주식을 사셔야 되고 한국 주식을 1년간 또 갖고 계셔야 돼요. 예. 팔고 또 다시 미국 주식으로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제도적인 장치들도 좀 마련해 놨고 또 국민연금이 그동안 미국 주식을 많이 샀죠. 그래서 사실 성과 좋은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작년부터는 또 한국 주식 성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미국이 좋을지 한국이 좋을지는 제가 뭐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우리 한국 주식은 비중을 그동안 계속 줄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정 부분 주식 비중을 이제 또 늘리는 쪽으로 좀 제도를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환율을 좀 진정시키려는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들은 저는 그런 인센티브를 통한 좀 정책들은 뭐 저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우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이게 지금 금융시장에 계신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슨 심리적 마지노선 뭐 이런 걸 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치 뭐 1,500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큰일이나 나는 어떤 임계치인 것처럼 말씀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아무래도 우리 정부가 이번에 이런 양도세 면세 임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결국 그 1,500원을 방어하기 위해서 내린 단기적인 조치라고 봐집니다. 물론 뭐 해외 주식 투자로 갔던 외화가 일부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환율 안정에 약간의 도움은 됩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조세의 일관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사실 기억해 보시면 우리 국내에서 정치권에서 우리 주식시장의 주식 거래에서 나오는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논의한 적이 얼마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논의를 했다가 이번에는 또 해외 부분에 있어 과세하던 양도소득세를 또 이번에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너무 단편적으로 지금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조세의 대원칙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매기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1,500원 같은 것으로 방어하려고 하는 데서 떠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환율이라고 하는 건 그 국가의 기초 체력을 반영하고 있는 건데 우리의 환율이 자꾸 높아지는 것은 우리의 기초 체력이 점점 나빠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다시 이 기초 체력을 회복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의 역량이 집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저성장 기조로 간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인구가 줄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던 굉장히 중요한
우리 중심되는 산업, 철강이라든가 석유화학 같은 것이 지금 거센 중국의 도전 때문에 사실 거의 지금 낙하일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결국 이제는 뭔가 우리나라도 뭔가 새로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이제 저 산업 구조도 좀 바꿔야 되겠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켜켜이 묵혀있던 여러 가지 개혁 과제 있지 않습니까? 예. 뭔가 우리의 잠재 성장력을 높이기 위한 개혁 과제, 노동 개혁 과제라든가 교육 개혁이라든가 뭐 금융 개혁 과제 이런 과제 개혁 과제를 통해 가지고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초 체력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환율을 갖다가 낮추는 노력을 하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지 1,500원이라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있었던 그 조세 제도까지 막 임시로 잠깐 이거 갖다가 뭐 면제했다가 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은 일반 우리 납세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세의 일관성 같은 걸 상실해서 뭐 이런 건 상당히 불확실한 것을 자꾸만 증폭시키기 때문에 예.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그렇게 크게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제 증시 쪽으로 넘어와서 증시 이야기, 주식 이야기 좀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아까 처음에 저희 방송 초반에 이인철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걸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이거를 이제 증시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여쭤봐야지 했던 게 우리 주식시장 이 전쟁 상황과는 또 상관이 없이 상고하저를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높았지만 후반부에는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전망을 하셨거든요. 지금은 근데 보면은 상당히 반도체 시장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 저희 대화 중에서도 나왔었고 특히나 이제 또 최근에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또 AI 차세대 칩 제작 파트너로 또 삼성전자 공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식도 다시 또 많이 오르고 이런 와중에도요. 고환율과 또 고유가의 와중에서도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 주식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장 큰 힘이 일단 유동성 장세라고 봐요. 개인들이 정말로 이제 지난해 놓쳤던 수익, 이제 옆에서 지수 수익률만큼도 수익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일부 인플루언서는 삼성전자를 7만 원에 팔고 다시 20만 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할 정도로 조금만 조정을 보이면 매수해야 되겠다. 그동안 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건 반도체뿐만 아니라 조방원이라는 일부 대형주에 쏠려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조금 수익이 나긴 났지만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이게 지금 그동안은 주식 예탁금이라는 명목으로 뭐 수백조 원, 135조 막 이렇게 쌓이고 있고요. 여기다 그것만이 아니라 증권사에서 돈 빌려서 하는 융자가 있고요. 아예 직장인들은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와서 또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게 사실은 저는 모든 이제 버블의 끝은 개인들이 이렇게 몰두할 때 정말로 끝난다고 보거든요. 근데 물론 반도체가 정점을 찍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반도체가 정점을 찍었다는 얘기 아니고 슈퍼 의뢰 귀환이라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정말로 지금 뭐 그 판교에는 뭐 호텔을 잡기가 어렵대요. 외국 바이어들이 삼성전자와 중장기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로비를 할 정도로 매일 회의를 할 정도로 한대요. 그래서 아마 삼성 입장에서도 전략적 고객들한테는 굉장히 장기간 보통 이제 6개월 정도 하거든요. 장기 전략적 고객들한테 그걸 뛰어넘어서 하겠다라는 건데 어제 그 젠슨 왕 CEO도 그 얘기했거든요. 반도체를 만드는 웨이퍼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쇼티지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6년을 넘어서 2027년 그동안 고부가 가치 HBM만 인공지능 칩만 잘 팔린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 평범하게 잘 만드는 이제 뭐 가전에 들어가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TV에 들어가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일반적인 디램까지도 쇼티지가 나다 보니 삼성이 세계에서 가장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데다 보니까 삼성 쪽에 지금 줄 서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삼성이 그동안은 이제 엔비디아 향 이제 6세대를 넘어서 7세대를 공개했어요. HBM4E까지 공개하다 보니 이 시장에서 그동안 난공불락이었던 SK하이닉스가 거의 70% 남짓 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삼성이 분발하고 있구나.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전력 문제 그리고 이제 이 발열 문제 이런 걸 다 잡아냈구나. 이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지금 목표 주가 막 32만 원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앞서 이제 모건 스테이니는 뭐 이제 지난해만 하더라도 반도체 겨울 얘기했던데요. 그런데 갑자기 한두 달 사이에 코스피 목표치를 2년 내 8,500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최고가 한 7,500점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국내 증권사도 대부분 요 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좀
외국인들, 국내인들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 포모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만에 하나 이제 전쟁이 길어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글로벌 이제 어떤 공급망 자체에 타격이 생기거나 예. 그리고 내년까지 줄 섰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들을 지금 빚내서 채권 발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금리에서는 채권 발행이 좀 어려워집니다. 이러면 당연히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데이터 센터를 줄인다 이런 것들은 곧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금 지난해 43조 원이었던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올해 200조라고 하면 주가 4배 정도 더 뛰는 거잖아요. 4, 5배. 근데 지난해는 5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20만 원이니까 4, 5배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더 갈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더 좋다면. 근데 저는 봤을 때 상반기가 조금 상반기 정도면은 고점이 아니겠느냐. 모든 개미들이 다 올라서 그다음에 하반기 들으면 조금씩 지금보다는 낮아질 수 있다. 물론 연초 대비하면 연초에 4,200선에서 출발했을 거예요. 그보다는 높아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상반기가 고점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철 교수님이나 염승환 이사님은 조금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니 뭐 100% 이렇게 일치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예. 뭐 일부 대단히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예. 방금 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경제 전망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일부 산업은 좋고 일부 산업은 어렵거든요. 뭐 현재 뭐 전쟁 여파도 있으니까 석유화학 어렵고요. 뭐 철강 어렵고요. 또 뭐 자영업 어렵지만 방산, 조선, 뭐 예. 아니면 반도체 이런 분들한테 경기 어떠냐고 물으면 경기 좋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아까 뭐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면으로 또 확장하는 부분들은 뭐 앞으로 향후적으로 계속 뭐 발전한 면은 있을 것 같고, 예. 뭐 경제를 떠받치는 어떤 축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뭐 전쟁으로 굉장히 어지러운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겼지만 그래도 저희 방산을 계속 팔 수 있는 여지는 앞으로 계속 생기잖아요. 예. 최근에 뭐 UAE에 뭐 미사일 공격이 있었고, 뭐 그걸 우리 뭐 천궁이라는 2에서 뭐 거의 막았다고 해서 뭐 주가 저희 뭐 전체 주가 지수 5% 떨어질 때 상한가를 뭐 예. 기록했던 저 주식도 있는 것처럼 뭐 장기적으로 보면 뭐 이런 것들이 뭐 경제에 아까 질문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 숨통을 튀는 예. 이런 또 이 드라이빙 포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염 이사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장이 그동안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전쟁이 아니어도 3, 4월 정도는 좀 쉬어가는 게 사실은 좀 괜찮거든요. 예. 시장이 영원히 오를 수는 없거든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과열도 일부 좀 됐었고, 근데 이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앞으로 좋을 걸로 계속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까 3조 호황도 말씀하셨지만 3조 호황 때 코스피가 8배나 올랐거든요. 4년 동안. 그리고 이제 끝나버렸죠. 그리고 20년 후에 브릭스 랠리라고 그러죠. 뭐 중국, 브라질, 뭐 인도. 거기 이제 우리가 뭐 인프라나 이런 걸 공급하면서 그때도 한 주가 지수가 한 4배 가까이 올랐어요. 코스피가 500에서 2000. 그리고 또 20년 박스피라고 그러죠. 미국은 몇 배씩 가는데 한국은 정말 늪에 빠진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 구조도 좀 그랬고 중국의 추격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제조업 하지 말고 이제 뭐 우리 뭐 지식 경제로 가야 된다. 소프트웨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이제 20년이 또 지나고 나서 코스피가 이제 박스권 탈출해서 딱 2배 올랐는데 이제 겨우 7개월밖에 안 올랐거든요. 보통 이런 강세장 20년 만에 오는 강세장 사이클을 연구해 보시면 4년 정도 갑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되게 멀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근데 그게 단지 뭐 이제 뭐 금리가 오르거나 뭐 전쟁 때문에 뭐 이게 속도가 틀어지고 뭐 방향이 당분간 좀 바뀔 수 있다 하더라도 한국 증시가 올라온 배경은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좀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좀 뭐 말씀 들어보시면 아시잖아요. 국내 주식만 하라는 좀 어떤 이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예. 부양책을 계속 쓰고 계시고 사실 아까 이제 서학개미 뭐 이렇게 국내 계좌 터가지고 하면 환율 깎아주겠다.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국내 주식 쪽으로 좀 유도하는 듯한 저는 좀 느낌을 받았고 또 얼마 전에 분당 아파트 팔아가지고 ETF 사겠다. 이것도 굉장히 좀 강한 메시지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자산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너무 부동산에 다 집중돼 있잖아요. 생산성이 없잖아요, 부동산은. 주식시장으로 가겠다. 이 국민성장펀드도 150조. 저는 그게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잠재성장을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지금 이대로 가면 0%대가 아니까 목표가 3%대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저기 해상풍력 쪽에도 돈도 들어가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잘 되려면 또 주식시장, 이 금융시장 자체가
이런 것들을 또 받아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의 설계를 하신 거죠. 이 자본시장,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부동산에 치우친 비생산적 경제를 생산적 경제로 바꾸자. 그 첫 번째 이제 키워드가 주식시장이었던 거고, 그게 일단 성과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정부의 어떤 증시 정책을 굉장히 좀 신뢰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 두 번째 저는 이게 더 크다고 보거든요. AI 사이클이 왔는데 우리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 왔는데, 지금 그동안은 미국 주시가 좋았던 게 미국의 그 흔히 M7 빅테크라 그러죠. 뭐 유명한 뭐 테슬라도 있고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면 주가도 올라서 좋지만 자사주 소각도 많이 하고 주주환원을 잘합니다. 또 CEO들 평가하는 항목에 주가 올라가는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번 돈의 그 일부가 주주들한테 다 골고루 가게 돼요. 그런 이제 사이클이었고, 우리 한국은 좀 그런 게 없었죠. 근데 이제 정부가 상법 개정해서 그런 걸 좀 만들어 놓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25년부터 24년 말인가요? 그때부터 미국의 이제 M7 기업들, 특히 이제 유명한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를 정말 많이 짓습니다. 예. 폭발적으로 짓는데, 그러면 그렇게 돈을 이제 쓰게 되면 주주들한테 들어가는 돈들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엔비디아한테 먼저 갔죠. 예. 그다음에 전력기기 이쪽으로 갔는데, 지금은 어디로 가냐면 삼성전자 주머니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돈들이. 그러니까 M7이 사실은 이걸 결정을 하거든요. 미국의 빅테크가. 그 돈들이 지금 들어온 지가 지금 몇 달 안 됐어요.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사이클이. 근데 지금 이제 한 5, 6개월 지났거든요. 근데 여기서 5, 6개월에 주도주가 꺾인 적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주식 역사상. 예. 너무 짧고 아직도 저는 좀 갈 길이 되게 멀다. 그리고 예. 지금도 이익 추정치도 올라가고, 내년에는 삼성전자 300조 얘기도 나옵니다. 예. 올해가 200조, 내년에 300조.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새벽에 이제 세계 3위 이제 반도체 회사죠. 삼성전자 경쟁사인데 거기가 실적을 좀 발표했는데, 예. 매출 총이익률이 이 제조사로서는 믿을 수 없는 실적이 나왔어요. 81% 다음 분기에 이걸 제시를 하더라고요. 예. 놀라운 지금,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금융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랑 현장에 바라보는 온도차가 너무 커요. 예. 여기서 너무 이게 오른 거 아니야? 또 고점이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거품 아닌가? 저렇게 잘 나갈 수가 있나? 네. 근데 현장의 목소리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냐? 예. 지금도 투자해야 되고. 시간이 계속 거의 다 된 것 달려야 같아요. 한 되는데. 1분만. 오늘 주제가 에너지하고 경제라고 하는 두 키워드가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도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교수님, 네.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반도체가 우리나라 산업에는 참 귀하기만 합니다. 예. 사실은 앞으로 하여튼 좌우간 우리 반도체 산업이 우리 경제를 상당 부분 이끌어 나갈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 반도체가 계속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는 전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더 전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이런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전력은 24시간 쓸 수 있는 안정적인 고급 전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전력 수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에너지 수급 계획을 보면은 좀 지나치게 재생에너지 일변도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양수라든지 수소 이런 등등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기술적으로 맞듣지 않은 상태고요.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 뭐 기후변화 협약까지 탈퇴하면서 뭐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인던 에너지를 다 쓰면서 지금 전력 공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너무 좀 이 전력 공급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계속 성장시키고 우리 경제를 끌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력 수급을 안정시키는 그런 노력도 예.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0초 후에 돌아옵니다. 프리미엄 바나나 해발 500m 고당도 고영양 긴 광합성 박힌 재배기가 170년 노하우. 이 모든 걸 라벨 하나로 설명할게요. 돌 스위티오. 바나나는 라벨로 말한다. 돌 스위티오. 99%는 리얼이 아니다. 100%가 아니라면 단 1%도 다른 탄산을 넣지 않아 강력한 리얼 탄산 100% 테라. 엄마밖에 모르던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컸을까? 세상에 첫 발을 디딘 아들이 좀 더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르무통. A great night's sleep, night after night after night. That is the difference. The difference is temper. 예, 이제 마지막으로 1분씩 발언 기회가 남았는데요. 자, 이 언제나 어디서든 전쟁은 일어날 수가 있고 또 그럴 때마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바탕, 바로 우리 경제의 체력일 겁니다. 자, 더 탄탄해지기 위해서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그 체력을 키워야 할지 한 분 한 분께 좀 조언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염승환 이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이제 우리 경제가 사실 좀 최악에서 사실 작년부터 좀 살아나기 시작했고 올해 이제 또 반도체 경기도 좋고 여러 면에서 좀 좋은 또 기회들을 좀 만났고 지금 또 이 AI 시대가 우리 어떻게 보면 AI라는 게 소프트웨어를 복제할 수는 있지만 이 반도체를 AI가 찍어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뭐 구리라든가 이런 아까 전력도 말씀하셨지만 김영범 정책실장도 그 얘기를 하셨죠. AI, 조선, 방산, 전력기기 이 네 개의 병목에 우리의 대표 기업들이 다 위치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식시장에도 잘 반영이 돼서 상당히 좀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되려면 아까 이제 교수님 또 말씀처럼 모든 또 기본 중에 하나가 이제 전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력이라든가 기본 인프라가 뒷받침이 안 되면 사실 또 하다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이런 좋은 기회들을 좀 놓치지 말고 기본 또 인프라를 계속해서 좀 다지는데 좀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장기 플랜을 갖고 그런 국민성장 펀드 같은 것도 좀 적재적소에 잘 투입이 된다면 저는 대한민국에 또 굉장히 좀 좋은 좀 기회들이 계속 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인철 소장님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전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전쟁 리스크는 늘 체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K자형 양극화예요. 일부 정말로 대기업, 수출 대기업들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비롯한 조선, 방산, 원전 일부 업종들만 좋지 나머지 대다수가 지금 선화하고 있는 대중주들은 굉장히 좀 골이 깊은 상황이고요. 여전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렵습니다. 예. 대졸 취업률 여전히 낮고요. 경기가 이렇게 굉장히 양극화되고 벌어질 때 더더욱 더 이제 힘든데 정부의 재정인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어쨌든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 갭을 메꾸는데 지금 들어왔더니 이제 조세 정책이든 아니면 벚꽃 추경이든 한다면 반드시 보편적 이제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으로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두텁게 해주는 게 낫고 그리고 아마 저는 이제 전쟁은 예측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꼭 이제 이 전쟁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난 이후에 정말로 무릎에 서서 어깨를 확인한 이후에 투자하시는 것도 나빠보지 않습니다. 네, 오철 교수님. 네, 아마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시는 아마 여러 시청자분들 보시는 이유가 이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조금이라도 예측하고 이것을 가늠하기자 아마 보실 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여러 변수들에 따라서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거든요. 뭐 전문가라 하더라도 변수가 다르면 사실 예측이 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다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들은 변수에 바뀌면은 결과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 시시각각 변하는 변수들, 이걸 경제신문을 통하건 아니면 여러 정보를 통하건 계속해서 체크하고 본인의 더 나은 부를 위해서 이렇게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주원 교수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중동 전쟁 사태를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방향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가격을 정상화해야 됩니다. 에너지 가격을 인위적으로 싸게 하면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낭비를 조장하고 에너지 비효율을 낳게 됩니다. 비효율과 낭비는 위기 대응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국제 시세에 연동시키는 그런 에너지 가격을 취할 때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 효율 능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안보입니다. 에너지 안보는 어떤 특정 에너지에 너무 비중을 높여서는 되지 않습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섞을 때 우리의 대응 능력이 좋아지고 에너지 안보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격은 시장에 맡기고 에너지는 절약하고 공급은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 우리 에너지 산업 구조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네 분 전문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JTBC 토론 논쟁,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좋은 날도 있었지만 힘들 때도 있었지. 하지만 늘 그랬듯이 희망은 있더라. 노란 우산이 있더라.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3월 넷플릭스. 텍사스는 이제 미국의 대세잖아. 텍사스에 와서 텍사스 바베큐. 오, 잘 타네. 이 그림만 봐도 정말 웃기겠다. 이서진의 달라달라 넷플릭스. 99%는 리얼이 아니다. 100%가 아니라면 단 1%도 다른 탄산을 넣지 않아 강력한 리얼 탄산 100% 테라. 예, JTBC 토론 논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토론해 주신 네 분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JTBC